박명수 교수님의 한국 근현대사와 기독교 8강을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미국에서 바피얼스가 어떤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중국에 가서 활동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바피얼스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고 중국에 가서 그런 것을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그런 어려운 상황이 우리 한반도에서도 진행되는 것이고 이런 것을 위해서 바피얼스가 미국에서 여러 도움의 손길과 함께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를 도와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해방 이후에 우리 한반도에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중국이 공산화되고 있을 때에 우리 한반도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해방되고 난 다음에 북한에서는 공산주의 세력이 이제 남한까지 장악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소위 국토 완정론이라고 그러는데 북한은 이미 공산주의가 자리를 잡아서 완성되었지만은 남한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남한까지 완전히 공산화되어야 국토를 전체적으로 완정을 해서 완전히 그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으로 이제 북한에서는 전쟁을 준비를 하게 되었고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남한에서는 그러면 어떤 상황이었느냐? 남한에서는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었고요. 1949년 6월 달에 주한 미군이 철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서 남한은 별로 말하자면 국가에 대한 준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미군이 철수를 하고 말았다고 하는 거죠. 북한은 이미 소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군대를 훈련시키고 있었고 특별히 중공군 가운데 상당한 사람들이 북한으로 와가지고 북한 군대를 막강한 군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남한은 아직 그런 군대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고 있었다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남한에 있는 주한 미군이 철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은 전쟁을 시작하지만 전쟁이 시작하고 나면은요, 곧바로 빨리 전쟁터를 떠나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철수가 미국의 항상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동이나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오래 끌면 끌수록 전쟁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49년 6월 달에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니까 상황이 바꿔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피얼스가 우리나라에 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바피얼스는요,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중국에 가서 두 번에 걸쳐가지고 큰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1947년에도 전도 집회를 했고 1948년에도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국에서 바피얼스와 더불어서 바피얼스의 사역을 도와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길보른 형제였어요. 이것이 우리 성결교회를 세우는데 도움을 준 동양선교회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1949년에 중국이 공산화되니까
길보른 형제도 더 이상 중국에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를 우리 한국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길보른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한국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1949년 6월에 그 파피얼스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당신이 48년 중국 다녀왔다가 49년에 다시 중국으로 올라왔는데 중국이 공산화돼서 중국으로 더 이상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중국으로 가려고 했던 당신의 발걸음을 돌려가지고 한국으로 오라. 한국에서는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길보른 그 파피얼스가 알던 그 길보른이 먼저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파피얼스한테 한국으로 와서 자기랑 같이 사역을 하자 이렇게 초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1949년 파피얼스는 상당히 어려운 시점을 지나가고 있었다고 그래요. 가정적으로도 어려웠고 아내와도 갈등이 있었고 아이들 키우는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과정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49년을 가리켜서 파피얼스의 전기 기록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와 같았다. 심지어는 파피얼스가 아시아로 온다고 해놓고 아시아로 안 오고 파리에 가서 어떻게 활동했는지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운 영적인 암흑기를 파피얼스가 지냈다.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 바로 파피얼스한테 새로운 기회가 왔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950년에 일본에서 메가더 장군이 선교사들이 일본에 와서 활동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초청장을 미국에 있는 주요 선교단체에 보냈고 그 중에 YFC에도 보내게 된 거예요. YFC가 말하자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세계를 기독교로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젊은 선교사들의 모임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1945년 메가더가 일본을 정복한 다음에 일본을 아무리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해도 일본 사람들 속에 있는 이런 신토이즘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민주주의를 만들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메가더가 이제 서구에 있는 선교사들한테 연락을 하기를 기독교가 와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선교사들을 일본으로 와가지고 일본에 그 기독교 복음을 전하라고 한 초청장을 보낸 겁니다. 이건 매우 놀라운 사실입니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선교사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선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준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이런 초청장이 누구한테 왔느냐? 바로 YFC를 통해서 이 파피얼스한테도 온 거예요. 그래서 파피얼스가 한국으로 가서 일본으로 가서 전도 집회를 계획을 한 것입니다. 원래 파피얼스는 부흥사입니다. 따라서 어느 한 곳에 가서 선교하기보다는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려운 선교단체가 있으면은 그 리스트를 쭉 만들어 가지고 미국 와가지고 다시 모금해 가지고 가서 도와주고 또 집회하고 이런 스타일의 그 부흥회를 파피얼스가 한 거예요. 그런데 파피얼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일본 옆에 한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는 자기 친구 길보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49년 길보른이 편지 보냈을 때는 답장을 안 했는데 이제 일본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파피얼스가 길보른한테 편지를 쓰기를 메가더가 우리를 초청해서 일본에 가서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 일본으로 가는 길에 한국도 들려가지고 한국에서도 집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좀 자기를 집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파피얼스의 편지를 받은 길보른은 동양선교회 선교사고 성결교회 선교사고 그렇기 때문에 길보른은 다른 선교사들과 이 문제를 상의했습니다. 이 당시에 장로교 선교사들도 있었고 감리교 선교사들도 있고 그랬는데 바로 이 선교사들이 길보른을 통해서 파피얼스의 얘기를 듣고 잘 됐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복음이 갈급한 이런 시점인데 이 파피얼스는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중적인 스타일의 부흥운동을 이끌어갔다고요. 또 여기에는 메시지는 옛날 메시지지만은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매우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호응했다고요.
미국에서 YFC의 집회라고 하는 것이 매체도 활용을 하고 스타일도 새롭게 하고 용어도 그 시대에 맞는 용어를 쓰고 그러니까 선교사들도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피얼스식의 새로운 부흥운동이 우리나라에서 전개된다면 우리나라도 상당한 성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바피얼스와 길보른과 장로교 선교사들, 감리교 선교사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바피얼스를 초대를 하자, 초청장을 보내자. 그래가지고 바로 이 모임이 NCC, 지금 현재 KNCC 전신입니다만은 NCC에서 공식적으로 바피얼스한테 초청장을 보내가지고 한국에 와서 좀 전도 집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50년 3월에 바피얼스가 우리나라에 와서 구국전도 집회를 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피얼스가 우리나라에 온 것은요 1950년 3월 그러니까 6.25가 6월 달에 있는 거예요. 6월 달에 6.25가 일어나기 바로 석 달 전에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이 당시에 그 NCC에서는 NCC가 한국 기독교 협의회인데 거기에는 선교사들도 있고 또 한국 목사님들도 있고 그런데 NCC에서 뭘 결정했냐면은 바피얼스와 더불어서 구국전도 집회를 하자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핵심적인 인물이 한경림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한경림 목사님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매우 어려웠고 공산주의의 위협은 눈앞에 와 있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은 없고 공산주의자들은 점점 소련의 동을 받아가지고 군대를 많이 양성하고 있는데 미국은 철수하고 우리가 오직 의지할 길은 하나님밖에 없지 않느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전도해서 우리가 제대로 복음으로 무장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구국전도 집회를 열 것을 계획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 구국전도 집회는 남원에 있는 서북교회의 김용봉 전도사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시작을 한 것인데 남원은 바로 지리산 옆에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여순 반란 사건 때 공산주의자들이 쫓겨가지고 지리산 속에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지리산 곳곳에는 말하자면 공산주의자들이 득실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용봉 전도사가 이 지리산에 있는 시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고 바로 여기에 한국기독교협의회가 한경림 목사님을 중심으로 또 여러 선교사들과 함께 구국전도 집회를 만들어 가지고 전라도, 경상도 이 전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 집회를 했던 거예요. 여기에 이제 주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경직 목사님, 또 우리 성결교회는 김창근 목사님, 선교사로서는 복헬 선교사라고 오코엘 선교사라고 하는데 이분은 영락교회 협동 목사님으로서 오랫동안 한경직 목사님을 도왔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이 바피얼스를 초청을 했고 바피얼스는 미국에서 인기 스타인 육상 선수 길 도지라고 하는 육상 선수와 그 다음에 대학생 권투 챔피언인 핀들리라고 하는 권투 챔피언을 데리고 우리나라에 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가 언제냐면요. 우리나라가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이제 3등인가 해가지고 아주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라톤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때예요. 바로 이럴 때에 미국의 육상 선수가 와가지고 그 간증을 한다 이런 소문이 젊은이들에게 크게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여기 육상 선수 길도지의 사진이 나오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경림 목사님이 통역, 그 다음에 바피얼스가 설교자, 그 다음에 간증자는 그 미국에서 온 육상 선수랄지 연예인 출신의 권투 선수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가지고 입체적인 전도 집회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 집회가 대구, 부산, 대전, 서울, 그 다음 인천 이렇게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대단위의 부흥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서울 집회인데, 대구 집회인데, 대구에서 제일 먼저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왜 대구에서 제일 먼저 스타트를 끊었냐 하면은요, 우리나라 기독교 핵심은 장로교고, 장로교 선교부의 핵심은 어디냐면 북장로교입니다. 북장로교 선교부가 제일 큰 선교부예요. 그런데 원래 북장로교 선교부는 이 북한의 평양에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북한을 선교했는데 북한이 공산주의 국가가 되니까 더 이상 북한에 선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부를 어디로 옮겼냐면 대구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대구가 이제 북장로교 선교부의 본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전도 집회가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 집회의 기록을 보면은요, 단지 교회적인 행사가 아니에요. 시장도 나오고 또 대구 체육관에서 하게 되어서 대구 시민 전체를 불러놓고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파피러스가 깜짝 놀란 것은 이 집회에 대구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다 동원이 됐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 집회에 그 미션 스쿨도 아니고 공립학교인데 어떻게 아이들이 오게 되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공산주의를 막는 것인데 공산주의를 어떤 수단으로 막을 수 없다. 공산주의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 믿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는 기독교인이 아니지만은 우리 학생들에게 기독교를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면은 공산주의가 침투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학생들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그 파피러스의 기록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대단한 성공을 했어요. 특별히 권투 선수들이 나와서 간증을 할 때는 지금까지 난생 처음 보는 환경이기 때문에 대구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해가지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상당히 성공적인 그러한 집회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집회가 서울로 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집회를 했냐면은 바로 서울역 앞에 있는 지금 남대문교회 자리에서 이 집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그 당시에는 남대문교회가 자기 교회 건물을 가지지 못했고 원래 세브란스 병원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었는데 그 세브란스 병원 건물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김치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당시 목회를 잘했어요.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바로 지난 시간에 얘기한 김구 선생도 바로 남대문교회를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대문교회 신자들이 우리도 교회를 지차 세브란스 병원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고 우리 단독 건물을 지차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지역에 땅을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아직 공터인 거예요. 집을 짓지를 못한 거예요. 그 공터에서 대대적인 집회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 열 몇 개 교회들이 다 집합해가지고 집회를 하게 되었고, 흥미로운 것은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학생들이 거기 가서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일을 맡았더라고요. 들어가는 사람들 숫자도 세고 사람들 자리 정돈도 시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바로 이 남산에서 있었던 그 집회가요, 대단한 규모의 집회입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 한국교회 부흥운동의 출발은 바로 이 파피러스의 그 남산 집회,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말할 정도로 이 남산 집회는 대대적인 성공적인 집회를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에 아주 기독교 부흥의 품이 일기 시작을 했어요. 바로 이것이 1950년 3월, 4월의 일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파피러스가 성공적으로 집회를 이끌어가게 되니까 파피러스가 이승만 박사와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승만 박사도 사실 1949년 감리교 선교사들이 왔을 때에 감리교 선교사들한테 이승만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미군이 철수한 이 마당에 우리가 대한민국이 기대할 곳은 교회밖에 없다. 기독교가 나라를 지켜주지 않으면 이 나라는 위대할 수 없다. 공산주의자들은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남한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런 무기가 아니다. 그러나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으로 무장할 때만이 공산주의를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와의 면담 가운데서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공산주의를 막고 민주주의를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거기에서 의견이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파피러스는 또 의정부로 가서도 집회를 했는데 거기 가가지고는 38선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어가지고 중국에 가서도 다큐멘터리를 만들어가지고 미국 가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파피러스가 우리나라에 와서도 다큐멘터리를 만들어가지고 미국에 가서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1950년 그 파피러스는 5월 달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일본을 거쳐서 대만을 거쳐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바로 그런데 1950년 6월 25일 날 6.25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6.25 전쟁이요, 북한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이 6.25 전쟁의 가장 큰 기적 가운데 하나는 미군이 빨리 참전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미국은요, 제1차 세계대전 때도 그렇고 제2차 세계대전 때도 그렇고요, 빨리 참전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소련의 스탈린이 김일성에게 전쟁을 허락한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이 참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전제에서 말하자면 전쟁을 허락을 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미군이 빨리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몇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바로 6.25 전쟁을 바로 앞두고 덜레스라고 하는 분이 미국 트루만 대통령의 특사로서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되는데, 덜레스가 누구냐? 바로 기독교 장로입니다. 장로계 장로예요. 이분이 나중에는 이제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절에는 미국 국무장관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넘버 투맨이 국무장관이라고, 대통령이 제일 세고 그 다음에는 국무장관이 그 다음이라고. 부통령은요, 상징적인 인물이지 실질적인 그 권한은 없어요. 이만큼 중요한 인물이 국무장관인데, 이 덜레스가 바로 미국의 그런 국무장관을 역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1950년 1월 달에 미국이 소위 H9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미국은 일본은 지키지만은 한반도는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H9이 신문에 발표됐어요. 그것을 보고 한국 사람들은 매우 두려웠다고. 이제 북한은 저렇게 전쟁하려고 준비하는데 이제 미국이 일본만 지키고 조선은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애치성 선언을 발표했으니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한국 기독교인들도 불안해하고 한국도 불안해하고 이러다가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냐 걱정을 하니까 미국에서 트루만 대통령이 덜레스를 보내서 미국은 한국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라. 그렇게 해서 덜레스가 우리나라에 오게 된 것입니다. 덜레스가 우리나라에 올 때 장로교 선교사님들과 같은 비행기 타고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덜레스가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정부 요인들과 만났지만은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이 덜레스를 데리고 이제 한국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한 다음에 영락교회로 데려갔대요. 그러니까 6.25 일어나기 바로 전 금요일 저녁에 영락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이북에서 내려온 많은 기독교인들이 영락교회에 모여가지고 저녁에 철회하면서 하나님 우리나라 지켜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회를 하기 시작했고, 이것을 이제 덜레스가 영락교회에 와서 보게 된 것입니다. 이때 덜레스가 큰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요. 아, 이렇게 정말로 순수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한국 땅에 있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 덜레스는 이제 한국 국회에서 연설도 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연설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6월 20일경에 일본으로 일본에 큰 일이 있어가지고 일본의 그 일을 위해서 일본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에 있을 때 6.25가 북한이 남침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때 덜레스는 미국 정부에게 지금 한국에는 기독교인이 있고 한국이 공산화되면은 기독교인들은 갈 데가 없다. 북한에서 공산주의 학정에 피해서 월남했는데 이제 남한이 공산주의가 되면은 한국 기독교인들은 갈 데가 없다. 미국은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한국을 도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 덜레스가 미국 정부에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 덜레스의 보고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에서 파견한 사람이 공식적으로 미국 대통령 트루만한테 보낸 거예요. 미국이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덜레스가 다시 미국으로 가가지고 미국 전역에 방송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한국 기독교의 위치를 쭉 얘기했어요. 자기는 수많은 기독교 공동체를 봤지만은 북한에서 올라만 한국 기독교 공동체만큼 철저하게 기독교적이고 철저하게 민주적인 공동체를 본 적이 없다. 이런 공동체가 지금 공산주의 위협에서 지금 불안해하고 있다. 언제 어떻게 될는지 모른다. 우리가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미국에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거다. 이런 연설을 방송에도 했고 신문에도 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중요한 의미를 가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덜레스의 이런 그 요청도 있고 또 빌리그램도요 트루만 대통령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파피어스가 우리나라에 왔다 간 것이 1950년 3월에서 이제 5월 달까지 집회를 하고 6월 초에 미국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파피어스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파피어스에게는 이렇다 할 타이틀이 없어. 한국 사람들은 부르기 좋게 박사님, 닥터 피어스 이렇게 불렀지만은 박사는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빌리그램이요 이때에 조그마한 대학의 학장이었습니다. 이 파피어스를 초대해가지고 명예박사를 줬어요. 명예박사는 뭐 공부 안 해도 줄 수 있는 거니까. 파피어스가 중국에 가서도 그렇고 한국에 가서도 그렇고 큰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명예박사를 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파피어스가 자기가 한국에 산 일들을 쭉 빌리그램한테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빌리그램이 바로 트루만 대통령한테 전보를 쳤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지금 전쟁이 일어났고 미국은 하나님이 기독교와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다. 이것을 미국이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전보를 보내고 7월 중순경에는 직접 트루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바로 이때에 한국을 구하기 위해서 미국은 행동해야 된다라고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러이러한 요인 때문에 미국에서 트루만은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것은 기적적으로 다시 공산주의를 막아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6.25 전쟁 때 우리가 공산주의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기독교적인 영향도 상당히 크다. 대한민국 만드는 데도 우리 기독교가 큰 기여를 했지만은 6.25 전쟁 때 미국이 참전해서 한반도를 공산주의 위협에서 해방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준 데에도 크게 기여를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이때에 이제 파피어스가 얼마 전에 한국에 와가지고 의정부를 다니면서 찍은 다큐멘터리가 있잖아요. 이 다큐멘터리 제목이 38도선입니다. 이 영화를 미국 전역으로 상영을 하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많은 모금을 하게 되었어요. 모금을 하게 되니까 이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950년 9월 달에 월드비전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월드비전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이 파피어스가 만든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YFC의 세계를 위한 집회, 그러니까 세계 선교를 위한 집회 제목이 월드비전인 거예요. 그 월드비전을 따다가 자기 단체의 이름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1950년 그 9월 달에 월드비전을 창립했는데 월드비전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복음주의 단체다라고 하는 것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 우리는 기존의 선교를 잘하는 단체들을 돕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그래서 자기들이 새로운 단체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단체들, 성실히 열심히 일하는 단체들을 미국 사회에 소개해서 미국 사회로 하여금 그들을 돕는 그 일을 하겠다. 세 번째는 긴급한 구조. 당장 지금 굶어 죽는데 언제 서류 씁니까? 이때 막 갑자기 요청을 하면은 금방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긴급한 구조에 응답하는 그러한 단체를 만들겠다. 이렇게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월드비전은 스스로 자기들이 어떤 단체를 만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있는 단체들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월드비전의 역사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누가 이 파피어스와 같이 일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일 첫 번에 얘기할 사람이 바로 엘마 길보론입니다. 우리 성결교회 선교사인 것이에요. 이분은 중국에서 사역하던 파피어스를 한국으로 소개했고, 파피어스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에 이 길보론은 그 파피어스를 동행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집회를 인도하는 것을 돕고 같이 집회도 인도를 했습니다. 이 길보론이 중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우리나라에 와 보니까 참 중국은 험하게 공산주의자들한테 무너졌는데 그래도 남한이 공산화되지 않는 이유는 남한에 기독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엘마 길보론이 우리나라에 와서 쓴 글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사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허구적인 얘기다.
공산주의는 실체가 분명하게 있어요. 공산군이 있고 공산당이 있어요. 민주주의는 공산주의처럼 분명한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민주주의를 위한 군대도 없고 민주주의를 위한 당도 제대로 없고 그럼 뭐냐? 기독교가 바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 그래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싸움이 아니라 공산주의와 기독교의 싸움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공산주의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이렇게 해서 길보른과 바피얼스가 서로 협력하면서 선교를 했고 그래서 여기에서 큰 혜택을 본 것이 바로 우리 성결교입니다. 그래서 이 바피얼스와 길보른의 그 연결 때문에 사실 성결교회는 월드비전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고 6.25 이후에 어려울 때에 월드비전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교회도 세우고 어려운 사람도 돕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바피얼스에 의해서 도움을 받은 그런 사람은 한경직 목사님과 영락교회입니다.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바피얼스가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하는 파트너를 만나지 못했다면은 오늘날과 같이 큰 월드비전을 만들 수가 없었던 거죠. 한경직 목사님은 바피얼스의 집회에 통역으로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한경직 목사님은 원래부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에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신인주에서 목회를 못하게 되었을 때 과원을 만들어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고요. 그 다음에 월남에서도 영락교회가 원래 피난민들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천막을 치고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다 그 천막에서 살았다고요. 바로 그런 피난민 공동체를 보살피고 그들의 아픔을 같이 나눴던 그런 그 정신을 이어받아 가지고 한경직 목사님은 바피얼스와 함께 한국의 어려운 고아들을 도와야 된다. 이렇게 해서 고아원 돕는 일에 앞장섰고 그래서 월드비전이 한국에서 지부를 만들고 이사회를 구성했을 때 초대 이사장이 누구냐면 바로 한경직 목사님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바피얼스가요 크게 도왔던 것은 장로교 선교부입니다. 여기에서 여러 선교사들 많이 있습니다만 두 사람만 얘기한다면 한 사람은 보켈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숭실대학교 교수도 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6.25 때에 미 군목이었다고요. 그래가지고 거제도에 포로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10만 이상의 포로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그런 큰 일을 감당했는데 바로 이 보켈의 복음전도 사역을 바로 월드비전이 도와가지고 그런 그 포로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긴슬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도 장로교 선교사인데 이분은 그 전쟁 이후에 청소년들이 중학교도 가지 못하고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성경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는데 바로 이 일에도 바피얼스가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월드비전이 스스로 기구도 많이 만들었습니다만은 초기에는 바피얼스가 자기의 기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장로교건, 감리교건, 성결교건, 침례교건 구분하지 않고 어려운 일이 있는 단체들마다 그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그 모금을 해다가 돕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마 길보른이 항상 바피얼스랑 같이 다녔는데 엘마가 보기에도 너무나 무리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막 그 많은 액수를 약속을 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미국 가가지고 그 많은 돈을 모금을 해올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바피얼스는요 미국 가가지고 그 리스트를 가지고 미국 집회마다 가가지고 한국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어린 고아들이 기다리고 있다. 과부들이 기다리고 있다. 내가 빈손으로 가면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하겠느냐. 그래서 모금이 될 때까지 집회를 끝나지 않고 집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 또 안 나오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한국의 불쌍한 고아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에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피얼스의 모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곳에 내 마음도 찢어진다. 그래서 바로 이런 컴패션, 같이 아픔을 느끼는 한국 전쟁고아의 아픔을 느끼는 바로 그런 그 바피얼스의 위대한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월드비전이 만들어진 것이고 오늘의 월드비전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 세계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된 거죠. 6.25 전쟁이 우리에게 많은 아픔을 남겼지만 이 6.25 전쟁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은 이제 공산주의 국가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이제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48년 나라가 세워졌지만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은 6.25를 지나가면서 6.25 때요, 한국 사람들은 공산주의도 경험하고 민주주의도 경험했습니다. 공산당들이 낙동강까지 와서 남한 전체가 공산주의를 경험했다고요? 또 북한 사람들도 민주주의를 경험했습니다. 미군이 저기 압록강까지 올라가가지고 민주주의를 경험했어요. 이제 한국 사람들은 어느 체제가 더 좋은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공산주의가 좋다고 올라간 사람들보다는 민주주의가 좋다고 내려온 사람이 10대 1로 민주주의가 좋다고 내려온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공산주의 좋은 사람 다 북한으로 올라갔어요. 북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민주주의 좋은 사람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민주주의 대한민국은 미국이 강요해서 만든 나라가 아니라 우리 국민이 민주주의 체제가 좋다고 생각해서 만든 나라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25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서 뿌리를 내리게 되었고, 이럴 때에 우리 기독교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서 한국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 이 내용이 오늘 제가 강의한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8번에 걸쳐가지고 한국 근현대사와 기독교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를 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수 교수님의 한국 근현대사와 기독교 8강을 마쳤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는 김학철 교수님의 야고보서 풀이 1강이 시작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